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볼 자료는 2023년 6월 7일 미국 하원에서 열린 청문회 기록입니다. 주제는 바로 달러의 지배력. 전 세계 외환 거래의 거의 90%를 차지하는 이 거대한 통화의 왕자가 과연 안전한지, 그리고 그 왕자를 지키기 위해 의회에서 어떤 치열한 논의가 오갔는지 그 핵심을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이게 단순히 돈 이야기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그 청문회 공식 명칭에도 국가 안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달러의 지위가 미국에게 어떤 전략적인 힘을 주는지, 그리고 왜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국가들이 이 질서에 그토록 도전하는지 그 근본적인 동기를 들여다볼 수 있는 아주 흥미로운 자료입니다. 맞습니다. 저희의 목표는 이 청문회 기록을 통해서 달러의 지배력이라는 이 거대한 주제의 현재와 미래를 여러분께서 명확하게 이해하시도록 돕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거대한 왕자의 게임 한번 시작해보죠. 우선 달러가 왜 그렇게 압도적인 왕으로 군림하는지 그거부터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청문회 서두에서 루엣 케마이어 위원장이 언급한 숫자가 정말 인상적이더라고요. 아, 그 88% 말씀이시죠? 네, 전 세계 외환 거래의 88%가 달러로 이루어진다고요. 이건 그냥 뭐 많이 쓰인다 이 수준이 아니잖아요. 이게 구체적으로 미국에게 어떤 이익을 주는 건가요? 청문회 증언들을 종합해보면 혜택이 정말 구체적입니다. 예를 들어 구스피드 박사의 증언을 보면요. 미국 정부나 기업, 그리고 심지어 일반 가게까지 이 달러에 대한 전 세계적인 수요 덕분에 다른 나라보다 약 0.5에서 0.6% 정도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대요. 와, 0.5%요? 이게 쌓이면 정말 어마어마한 액수겠네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 금리 혜택도 그렇지만 위기 상황에서의 안전한 피난처 역할, 이게 더 본질적인 힘이 아닐까 싶어요. 생각해보면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진원지는 분명 미국이었는데 전 세계의 돈이 공포에 질려서 도망친 곳이 바로 미국 달러였다는 점 말입니다. 이게 바로 그 신뢰의 힘인가요? 바로 그 지점이 달러 패권의 핵심입니다. 시스템이 흔들릴 때 사람들은 역설적으로 그 시스템의 가장 중심부로 몰려들게 되어 있죠. 달러는 이제 단순한 교환 수단을 넘어서서 불확실성의 시대에 가치를 저장하는 글로벌 표준, 그런 걸로 인식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신뢰가 경제적 이점을 넘어서 아까 말씀하신 국가 안보의 용역으로 이어지는 거고요. 네, 바로 경제 제재라는 무기죠. 아, 전 세계 무역과 금융이 달러라는 이 거대한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이루어지니까 미국은 그 파이프라인의 밸브를 잠글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겁니다. 특정 국가나 단체를 이 달러 시스템에서 배제시키는 것만으로도 상대 경제에 정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게 미국의 외교 안보 정책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거든요. 물론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겠죠? 구스피드 박사 증언에서도 강달러가 미국 수출 기업에는 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을 했고요. 네, 분명 비용이 따릅니다. 하지만 청문회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그런 비용을 감수하고도 남을 만큼 달러 지배력이 주는 순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 이 지위에 대해선 사실상 이견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으니 당연히 이 왕자를 흔들려는 도전자들도 있겠죠. 청문회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이름들이 역시 중국하고 러시아였습니다. 이들의 움직임이 뭔가 좀 심상치 않다고요? 네, 여러 전선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선 브릭스, 그러니까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을 중심으로 해서 달러를 대체할 공동통화를 만들자 이런 논의가 있다는 점이 언급됐고요. 아, 거기에 요즘 사우디나 이란 같은 나라들도 관심을 보인다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아직은 초기 단계지만 달러 없는 세상을 꿈꾸는 국가들이 연대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거죠. 중국의 개별적인 움직임은 훨씬 더 구체적이더라고요. 무역 상대국이랑 위안화로 직접 결제하는 비중을 늘리고 스위프트에 대항하는 독자적인 위안화 국제결제 시스템 CIPS를 구축하고 있다는 사실도 지적됐죠. 특히 그 디지털 위안화 ECNY에 대한 경고가 아주 강하게 나왔습니다. 맞아요. 루엣 케마이어 위원장은 이걸 금융 사생활에 대한 공격이라고까지 표현하더군요. 그리고 또 하나 청문회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뤄진 움직임이 바로 금 매입입니다. 여기서 빌링슬리 전 재무부 차관보의 증언이 아주 날카로웠는데요. 어떤 내용이었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직전에 보유하던 미국 국채를 대거 팔아치우고 그 돈으로 금을 사들였던 전례를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중국이 바로 그 러시아와 굉장히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그럼 중국이 금을 공식 발표보다 훨씬 많이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건가요? 이건 그냥 위험을 분산하려는 자산 다변화 뭐 이런 수준이 아니라 언젠가 미국과 금융적으로 한판 붙을 걸 대비해서 실탄을 쌓아두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하는 건가요? 바로 그 가능성을 빌링슬리 전 차관보가 경고한 겁니다.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는 경로를 통해서 금을 축적하고 있을 수 있고 이건 달러 시스템에 대한 잠재적 도전을 준비하는 신호일 수 있다는 거죠. 이 모든 움직임의 근본적인 동기는 결국 하나로 모입니다. 바로 미국의 금융 제재에 대한 공포. 아, 그 지점이 정말 중요한 것 같네요. 맥도웰 교수의 지적처럼 미국이 제재라는 무기를 쓰면 쓸수록 역설적으로 상대방은 그 무기를 피할 방법을 더 필사적으로 찾게 된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마치 강력한 항생제를 너무 자주 쓰면 내성균이 생겨서 나중에는 약이 안 듣는 상황이랑 비슷하네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제재라는 무기가 오히려 반달러 시스템 개발을 촉진하는 그런 역설을 낳고 있는 셈이죠. 미국의 가장 강력한 힘이 스스로를 약화시키는 씨앗을 심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증인들 대부분은 이게 단기간에 현실적인 위협이 되지는 않을 거라고 봤어요. 빌링슬리 전 차관보도 중국이 여전히 통화 조작국이고 엄격한 자본 통제를 하고 있어서 위안화가 신뢰를 얻기는 어렵다고 분석했고요. 맞습니다. 이걸 더 큰 그림에서 보면요. 기축통화가 되려면 단순히 경제 규모만 커서는 안 됩니다. 전 세계 투자자들이 내 돈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아주 깊고 유동적이고 투명한 금융시장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리고 언제든 돈을 넣고 뺄 수 있는 자유도 보장되어야 하고요. 그렇죠.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 현재로서는 그 어떤 통화도 달러가 수십 년간 쌓아온 이 거대한 인프라를 대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외부의 위협도 그렇지만 청문회 증인들이나 의원들이 더 두렵게 본 건 오히려 미국 내부의 문제가 아니었나 싶어요. 성벽이 안에서부터 무너지는 상황 말이죠. 특히 공화당하고 민주당이 서로 다른 곳을 가리키면서 적의 문제다라고 외치는 장면이 무척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양측 모두 달러의 신뢰를 지키려면 미국의 재정 건전성이 중요하다고 말은 하는데 그 원인에 대한 진단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념적 대립이 달러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그대로 드러났죠. 우선 공화당 쪽 시각은 폴 캔더 박사의 증언에 잘 나타나 있었어요. 그는 지속 불가능한 연방정부의 지출이 달러의 신뢰를 갉아먹고 있다고 주장했죠.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도 계속된 과도한 재정 지출이 40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불렀고 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국가 부채가 결국 달러의 가치를 떨어뜨릴 거라는 그런 경고였습니다. 반면에 민주당의 BT 위원은 전혀 다른 지점을 지적했습니다. 그가 보기에 달러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은 바로 부채 한도 협상을 둘러싼 정치적 줄다리기와 인질극이라는 겁니다. 아, 그 매년 반복되는? 네, 세계 최강대국이 우리 빚 갚을 능력이 되나 안 되나가 아니라 빚을 갚을 정치적 의지가 있나 없나를 두고 싸우는 모습을 전 세계에 생중계하는 것 자체가 신뢰에 대한 자해 행위라는 거죠. 이걸 밖에서 지켜보는 다른 나라 중앙은행 총재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가장 안전하다는 집에 불이 났는데 집주인들이 서로 내 탓이라며 싸우고 있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바로 그겁니다. BT 의원이 청문회에서 모든 증인에게 물어봤어요. 미국의 채무 불이행, 즉 디폴트가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에 해를 끼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증인이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결국 해외 투자자들 눈에는 방만한 지출이든 정치적 불안정성이든 이 모든 게 그냥 통틀어서 미국 리스크로 비칠 수밖에 없는 거죠. 성벽은 내부가 아니라 내부에서부터 무너질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네요. 그렇죠. 아까 그 제재의 역설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이 제재라는 무기 자체의 딜레마에 대해서도 깊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달러의 힘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지만 이걸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맥도웰 교수의 경고가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는 상징적 금융제재의 남용을 지적했는데요. 예를 들어 특정 국가의 어떤 정책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불만을 표출하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행위가 반복되면 달러 시스템 전체가 예측 불가능하고 정치적인 도구로 인식될 수 있다는 겁니다. 금융 시스템의 근간은 신뢰와 예측 가능성인데 그걸 스스로 훼손하게 된다? 맞습니다. 제재를 가할 때마다 상대방은 여기가 우리의 약점이구나 하고 파악해서 대비할 시간을 벌게 된다? 이런 의미로도 들리네요. 일종의 무료 컨설팅을 해주는 셈이군요. 정확합니다. 특히 중국처럼 잠재적으로 경쟁 통화를 발행할 능력이 있는 국가에 대한 제재는 더욱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는 또 제재는 미국 단독으로 휘두를 때보다 동맹국들과 공조할 때 효과가 극대화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건 동맹국들이 미국의 달러 시스템을 따르는 하수인이 아니라 시스템의 혜택을 함께 누리는 주요 이해관계자라고 느끼게 만드는 그런 부수적인 효과도 있고요. 빌링슬리 전 차관보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훨씬 더 구체적이고 좀 섬뜩한 질문을 던졌어요. 만약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미국 재무부가 과연 중국의 거대 은행들을 제재할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이었죠. 그 제재하기에는 너무 크다, too big to sanction인 의식에 대한 질문이었죠. 네, 월가에는 그런 인식이 퍼져 있는데 정말 유사시에 이들을 제재할 준비가 되어 있냐는 겁니다. 그 질문은 제재라는 무기가 얼마나 복잡하고 신중한 접근을 필요로 하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가장 강력한 무기일수록 언제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깊은 전략적 고민이 없다면 정작 필요할 때 쓰지 못하거나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미 의회 청문회 기록이라는 현미경을 통해 달러의 지배력을 둘러싼 복잡한 현실을 들여다봤습니다. 결론적으로 증인들 대부분은 달러의 왕자가 단기간에 흔들리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영원한 왕은 없다는 말처럼 장기적인 위협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중국과 같은 외부의 도전자들, 그리고 어쩌면 그보다 더 위험할 수 있는 미국 내부의 재정 문제와 정치적 분열까지. 청문회에서 나온 제언들을 종합해보면 결국 미국의 책임 있는 재정 운용, 동맹과의 긴밀한 협력, 그리고 달러라는 이 강력한 무기를 신중하게 사용하는 지혜가 달러의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청문회는 줄곧 국가와 중앙은행의 역할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하지만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민간 기업의 결제 앱이나 특정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스테이블 코인 같은 새로운 기술들은 미래 통화 질서에 어떤 변수가 될까요? 어쩌면 달러의 왕좌를 위협할 진정한 도전자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지도 모르겠습니다.